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저희가 엑스포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국 사우디 리야드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신하고 우리 언론하고 이 보도의 온도차가 좀 있다고요?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중 165개국이 투표에 참여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가 119, 한국 29, 이탈리아 17, 뭐 압도적으로 사우디가 선정이 됐죠. 자, 이게 굉장히 이변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주요 외신들은 사우디의 낙승을 예상하는 보도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마치 사우디와 한국이 박빙의 승부를 벌인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고 심지어 뭐 현장 생중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박빙인가 보다. 정말 우리가 될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온 국민이 우리 언론이 보도하던 내용과 정반대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언론의 태도도 굉장히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이 잘못된 판세 분석에 대한 예리한 비판 대신에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어이없는 책임 회피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감추는데 또다시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들이요. 투표 직전에 일제히 프랑스 일간지인 르피가로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2030 세계 엑스포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사우디와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도배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거 전형적인 한국 언론의 따옴표 헤드라인 낚시였습니다. 이 따옴표 헤드라인, 누군가가 한 말을 헤드라인에 거는 거잖아요. 이거 한국 측을 응원하는 보츠와나 대표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말이 있었어요. 사우디와 한국이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이다. 그걸 헤드라인으로 걸어서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탈리아 로마도 후보지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사실 유럽 국가들은 같은 유럽 국가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어찌 된 판인지 막판에 총리가 불참을 결정을 하면서 외교부 차관급을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낮은 급으로 보내요. 네. 이것 자체가 이탈리아가 포기한 거 아니야? 사실상 포기했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3파전에서 2파전이 됐다. 이 내용이었어요. 핵심 내용은. 게다가 이 전체 기사에는 사우디를 응원하는 대표들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유독 우리 언론은 한국 관련 내용만을 주로 따와서 앞다투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 실제 외신들은 어떤 보도를 했었나요? 지난 6월에 윤 대통령이 왜 파리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으로 인해서 마치 판세가 우리 쪽에 굉장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도들을 쏟아냈지만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프랑스 방문 그리고 사우디의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 대통령 방문은 프랑스 언론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고요. 관련 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대거 나섰던 한국의 캠페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론들의 보도 역시 많지 않았고요. 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K-팝 스타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부산을 홍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과 LG 등 대기업 경영진의 호의 속에 파리를 찾았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사실 있죠.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한국은 오징어 게임 스타 이정재와 방탄소년단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사우디에 대해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6년에 이 사우디를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 이거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보와 지속 가능성의 등대로 정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심지어 이 사우디가 이전에는 관계가 없던 나라들과 투자를 논의하고 외교 관계를 만든 것 등을 부각시키면서 굉장히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국 매체인 The Article이라는 매체가요. 2030 엑스포 결정의 날이라는 기사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사우디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 그러면서도 네네.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재앙으로 변하면서 그 신뢰를 잃었다. 4만 3천 명의 청소년도 관리하지 못한 나라에서 네. 2,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 냉정한 평가를 했죠. 사실은 이런 국제 행사들 사전에 국가들이 공개 지지를 보통 선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죠. 일본은 거의 막바지에 한국의 공개 지지 선언을 했고 미국은 또 공개 지지 선언을 안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고 외교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두 국가가 좀 일찌감치 공개 지지 선언을 했으면 판도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외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매주 저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식을 전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중간에 며칠간의 휴전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휴전이 결국 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7시부터 4일간 그리고 그 뒤에 두 차례 휴전이 연장되면서 7일간이었어요. 휴전 기간이. 네. 그리고 인질 총 105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이 석방이 됐고요. 국제 인도주의적 구호품 반입이라는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7시를 기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재개되면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의 명단을 내놓지 못한 것이 휴전 종료의 원인이었고 또 가자 지구로부터 로켓이 먼저 날아와서 공습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휴전 종료의 책임은 하마스에게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부터 일시 휴전임을 명시했던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이미 내부의 강경 극우 정치인들이 빨리 휴전 끝내고 공격 재개해야 한다 이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어요.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연립정부 깨버릴 거야라는 협박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휴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습을 재개한다면 하마스 본부와 정치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 도시, 사실 이전에는 가자 지구가 이렇게 길다란데 중간에 네. 뚝 나눠가지고 북부 중심으로 공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휴전 기간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남부까지 공격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남부의 중심 도시 칸 유니스에 타격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휴전이 끝나고 4분 만에 폭격을 받았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이 이제 남부가 전투 지역이 되었다. 더 남쪽 지역인 라파로 이동하라고 경고하는 전단지를 이 칸 유니스에 배포 중이라고 합니다. 공습 재개 하루 만에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178명, 이틀째 지금 240명 숨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540명이 다친 상황입니다.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칸 유니스와 라파에서의 폭격이 가장 격렬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제 휴전으로 해서 전쟁이 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단 고강도 지상 작전을 벌인 뒤에 완전하게 가자 지구를 본인들이 포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체제를 아예 바꾸면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다단계 전략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여기 안정화 단계가 2024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도 명확한 시기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사실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간에 이런 교전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종말점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스라엘은 계속 그 얘기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 그냥 하마스 뿌리 뽑아가지고 가자지구와의 영원한 전쟁을 멈추겠다. 이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가 사실 계속 존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결국 이거 이스라엘 군이 작전 실패한 거 아니냐, 패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자 지구를 폭격할 수 있는 데는 미국의 지원이 사실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철근 콘크리트를 거의 2m까지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와 또 고화력 항공폭탄을 이스라엘에 대거 제공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네. 자, 지금까지 항공폭탄 15,000여 발,
155mm 포탄 5만 7천여 발을 비롯해서 대량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와 안보 전문가들은 네네. 미국이 지원한 이 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서 미국이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살상을 부추기는 기만 행위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유엔도 이번 교전으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극단적으로 악화할 것이다. 지구상 지옥이 가자지구로 돌아왔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죠. 하마스 다 몰아내고 가자 지구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어쩌면 그렇죠. 이번 전쟁을 그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전쟁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의 네. 판다 외교 소식인데요. 미중 해빙 기류가 조금 있는데 네, 판다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푸바오 닮았다고 얘기 많이 저 들으시죠? 푸바오 닮았다고요? 네. 예, 아마 이제 푸바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푸바오 텐데. 팬들한테 욕 먹어요,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자, 판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원산지잖아요. 그 중국이 매년 수십만 달러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보내서 외교 관계를 강화하거나 무역을 활성화하는 일명 판다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역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당나라 때 일본에 2마리의 판다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 판다 외교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미국이 사실 지금 판다를 뭐 닉슨 대통령이 왜 미중 외교 복원을 하면서 네. 수교를 맺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건너간 판다부터 시작해서 미국에도 계속 판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 판다를 놓고 굉장히 많은 잡음이 일었었습니다. 뭐 판다가 아프게 되면 중국에서 니들 뭐하냐 판다 학대하냐 이러고 중국인들이 막 들끓어요. 네. 그러면 사실 판다를 임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살핀단 말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판다 한 마리가 이제 질병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일면서 미국 내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아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종료 시점 되면 임대 종료 시점 되면 다 판다 보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 주석이 지난달 15일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정상회담도 있었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미국 측하고 사전에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네네. 판다는 중국과 미국 국민의 친선 사절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판다 보호 협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국이 판다를 슬쩍 건네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볼래라고 화해의 손짓을 내민 건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은 그 선물한 판다가 많을수록 그 국가와 중국 간의 무역 규모가 대체로 컸다는 2021년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판다 한 쌍에 매년 100만 달러. 13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기념해서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새끼인 푸바오가 있고 또 쌍둥이 판다가 있거든요. 자, 얼마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당 이렇게 13억 정도를 내야 된다고요? 한 쌍에. 한 쌍에? 네. 저 산수를 못해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답을. 수십억 원이죠. 게다가 이 판다가 먹는 하루에 먹는 대나무의 양이 30kg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대나무 주산지라서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동물 보호 활동가들은 이런 동물을 이용한 외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돼 있어서 중국 외 지역으로 반출이 안 되니까 이제 임대 형태로 이렇게 그렇죠. 외교적으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앞으로도 판대를 내세우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뒤로 챙기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판다로 일단 판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은 마치 그거하고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가 왜 BTS로 네.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중국의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을 판다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미지는 좋게 만들지만 우리가 경제적 실리는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달 1일부터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원자로의 필수적인 흑연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그 10월 20일 날 이 군사 용도로 전용되는 걸 막겠다면서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건 아니다.
라고 거듭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무래도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기하고 있는 서방에 대응 경고를 한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의견을 했고요. 네. 이게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끊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네. 미국에 대한 최대 흑연 공급국입니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히토류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과 코발트의 80%를 또 중국에서 정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특히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무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 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역시 광물 수출 통제 확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